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메카시즘에 의해서 이제 오펜하이머가 네, 이렇게 된 거죠. 매도되는 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메카시라는 상원 의원의 그 어떤 선동에 휩쓸려서 올바름이 판단되지 않고 그냥 매도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는 유사하다고 보는 네. 생각을 드는 게 근데 이게 최근에 이 자유총연맹이 정관에서 정치 중립을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 조항을 삭제를 했다면서요. 법적인 어떤 네. 강제성 같은 거는 사실 없기는 그런 건 합니다. 없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 집회에 맞대응하는 네, 관변 시위에 관제 선동했었잖아요. 예, 그 동원됐다는 정치적인 저 중립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었고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저는 경향신문 기자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우경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시계를 마치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느낌입니다. 지난 광복절 축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그리고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과연 광복절 축사인지 좀 물음표인데요. 오늘은 정치부 문강호 기자와 함께 자유총연맹으로 대표되는 관변단체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부 문강호입니다. 아, 지금 어디 담당하시나요? 지금 여당팀이고요.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올해 출입하셨죠? 네, 거의 이제 한 4, 5년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도 다 지켜보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저는 좀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좀 깜짝 놀랐는데 속보로 봤을 때 야당은 그렇다 치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왔죠? 지적하는 목소리. 네, 여당 내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 좀 의외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KBS 라디오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 발언,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극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반화해서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고요. 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신데 CBS 라디오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들으면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면 다 반국가 세력이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또 뭐 야당이랑 친한 사람들은 뭐 다 그러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냐 뭐 이렇게 배제하려는 듯한 언어를 썼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들이 이게 사실 극우 유튜버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것도 광복절날 할 수 있는 축사인가라는 게 좀 물음표인데요. 일단 이 시작 이런 극우적인 시각이 처음 출발한 게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서 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좀 워딩들이 보면은 사실상 반국가 세력 그리고 국가 정체성 부정 세력이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취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발언이었었는데요. 아, 이 자유총연맹이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28일이었죠. 한국 자유총연맹 창립기념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참석을 해서 그 전 대통령은 참석을 안 했군요. 네, 창립기념 행사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참석을 한 거였죠. 그러나 현재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발언들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서 뭐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수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했어요. 사실 뭐 이전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에 대한 겨냥으로 좀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야당이나 야권에서는 이게 야당에 대한 겨냥성 발언이 아니냐. 배제하려는 발언들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저는 일단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뭐 하는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남산 어딘가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맞습니다. 데잖아요. 네. 장충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먼저 정리를 하자면 네.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좀 자유총연맹의 역사 자체가 어떤 현대사의 어두운 순간들을 좀 집약하고 있는 단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6.25 전쟁 직후에 1954년에 아시아민족 반공연맹이라는 네. 이름으로 보수단체로서 처음 출발을 했는데요. 이승만 정부 때죠. 이때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1963년에 한국 반공연맹이라는 법정단체가 됐어요. 법이 제정이 되면서. 네. 근데 이때 자유총연맹의 그 땅과 건물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그 시절은 박정희 정부 시절. 네, 맞습니다. 1973년에는 박정희 정부가 유신을 선포하면서 비상국무회의라는 지금으로서는 뭐 입법과 그 모든 걸 행정기구를 다 네. 합친 네. 초원법적 초법적인, 네.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 그 무상대여했던 땅을 증여로 바꿨거든요. 아예 줘버린 네, 거군요.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남산 장충동 네. 일대 그 자유총연맹이 가지고 있는 땅이 그 당시 비상국무회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래서 그냥 받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된 거고요. 지금 그 공시지가가 1,000억이 된다고 기사 쓰셨죠. 땅만 584억 원이고 건물은 지금 건물은. 가치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근데 그 당시에도 건물 같은 경우도 국가 보조금 1억 원이 들었고 국민 모금을 통해서 그때요? 네네네. 국민 모금을 통해서 또 1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은 건물인데 장충동 그쪽에 보면 반얀트리 호텔이라고 호텔 유명한 너무 호텔 비싸고 있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게 처음에 이제 호텔이 된 계기가 자유총연맹이 그 당시 반공연맹이 국제자유회관이라는 국제자유. 예, 옆에 있는 큰 17층 규모의 당시로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그래요? 예, 17층이요? 그 17층 규모의 건물을 근데 제대로 활용을 못 잘 하니까 경영을 못 하니까. 네, 원래 목적대로 활용을 못 하니까 그 당시 국제관광공사 지금으로 치면 한국관광공사가 관광공사에 적게 넘겼어요. 넘긴 거군요. 1억 원에 국민 모금과 국가의 세금으로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만든 건물을 1억 원에 넘-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러니까 계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총체적으로 좀 엉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긴 국제관광공사가 다시 팔아서 일본에 팔아 민간에 네, 팔아서 그 당시에 반얀트리가 된 타워 거예요? 호텔을 만들었고 타워 호텔로 운영이 되다가 그게 운영이 또 잘 안 되니까 이제 민간에서 사들여서 그게 지금의 반얀트리 호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남산을 보면 저렇게 요지의 자리에 어떻게 호텔이 저렇게 딱 하나 쟤만 있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있을 수 있나라고 했더니 보니까 이런 역사가 네, 좀 숨겨져 네. 있었군요. 네, 전두환정부 때도 반공연맹에 대한 지원이 계속돼서 당시에 반공연맹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국민의 이념무장 강화에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정신무장을 선도하는 구심체로서 분발해달라. 이런 이념의 요청을 천병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목적과 활동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서도 당시에 활용을 했던 단체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약간 민주화되면서 이 단체의 힘이 좀 점점 약해졌겠네요.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은데 네, 그 네.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민단체 보조금들 다 싹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카르텔을 운운하면서 다 없애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자유총연맹의 그 보조금은 작년보다 올해 더 늘어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민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자유총연맹 창립행사에 참석했던 6월 28일 날 네. 재정전략회의라는 회의를 재정전략회의. 개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인데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보조금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삭감을 하겠다라는 네. 뜻을 시사를 한 거고요. 집중호우가 컸었던 7월 달에는 이권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에 재정을 투입하겠다 뭐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이것도 다 시민단체 뭐 이런 보조금들에 대한 겨냥이었고요. 자유총연맹 이외에도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이것도 조사를 했는데 뭐 세 단체 모두 다 이번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조금이 다 늘었고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올해 보조금이 138억 9,461만 원. 세 단체 중에 제일 많은 많네요. 걸로 나타났고요. 1년 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되게 많네요. 1년에 138억이고요. 네. 작년보다 3억 4,608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좀 특징은 지부 지회가 좀 받는 보조금 비중이 높은데 네. 그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광역단체단체 17개 지부 그리고 전국의 시군구에 228개 지회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군사 정권 시절에 이념의 천병으로 네, 맞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 뻗쳐나가 있었네요. 네, 지역 조직이 엄청 많아가지고 지부 평균 2억, 지회 평균 4,371만 원 정도를 보조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다 보니까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보조금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죠. 옳은 네. 일을 하고 뭐 좋은 일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궁금한 건 자유총연맹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거기서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이 돈을 받아서. 이 자유총연맹의 역사를 좀 설명드렸던 이유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과거 반공연맹에서의 어떤 정체성을 아직도 많이 띄고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태극기 그리기 대회, 태극기 달기 캠페인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안보 관련된 활동들, 뭐 안보 현장을 답사한다든지 6.25 뭐 전적지에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당시에 이제 돌아가셨던 뭐 유공자들에 대한 뭐 위령제를 지낸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6.25 전쟁 음식 재현 시식회라는 게 있는데 음식을 제안해? 네, 6.25 전쟁 당시에 먹었던 떡이나 뭐 주먹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시식해보게 하는 창의적인데요. 6.25 전쟁이 힘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건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대한 어떤 향수를 네. 자극해서 이 반공에 대한 이념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는 것 맞아요. 아닌가 뭐. 싶습니다. 태극기 그리기 대회, 뭐 그런 글짓기 대회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막 이념적인 논란이 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 자유총연맹이 정관에서 정치 중립을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 조항을 삭제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삭제를 해도 되나요? 정관이라는 게 사실 단체가 지켜야 되는 어떤 자율적인 규약에 가까운데 법적인 어떤 네. 강제성 같은 거는 사실 없기는 그런 건 합니다. 없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이미 그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 집회에 맞대응하는 네, 관변 그 시위에 관제 선동을 했었잖아요. 네, 그 동원됐다는 정치적인 중립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었고 김경재 전 총재 같은 경우도 이런 재판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자유총연맹 자체적으로 그 정관을 2018년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좀 자정작용을 하자. 우리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라고- 이제 네, 선언적 정관- 규정이지만 넣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넣었는데 그로 이제 윤석열 정부 돼서 취임한 강석호 총재가 취임한 이후에 정관에서 바로 이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해버린 거죠. 향후에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어떤 제약을 스스로 풀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비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원래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정관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에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총선 며칠을 앞두고는 어떤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자유총연맹을 통해서 특별법으로 규정된 그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네, 바르게 네. 살기 중앙협의회는 세계 단체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고 네. 이 법 조항이 뜻하는 바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법상으로 이제 아직 총선 시작 며칠 전이니까 아직 아니니까 네. 뭐 규제할 수 있는 부분 아직은 없지만 아직 없죠. 법의 취지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켜보겠다 이건가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 그때 김건희 여사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을 지금 취임식에 초청을 네,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자유총연맹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다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행사 내용을 이제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그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됐다고 하시는데 그것 좀 전해주시죠. 당시에 자유총연맹 미디어 분과 자문위원회 신기위원 위촉식이라는 행사였는데요. 네. 이게 6월 16일 날 있었던 행사였는데 이게 자유총연맹 공식 유튜브에 그 생중계로 공개가 돼 있었어요. 네. 영상이 쭉 보니까 이분들 중에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취임식에 참석했던 유튜버들도 있었고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지금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저 앞에 가서 시위를 시위하신 하면서 분도 있었죠. 네, 욕설 시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영상으로 중계를 했던 분들도 네. 이 자문위원으로 포함이 됐더라고요. 심지어 그분 중에 한 분은 미디어분과 자문위원 공동위원장까지 맡겼고요. 이분들이 근데 회의를 하시면서 벌금도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좀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무슨 벌금을 지원해달라고 하는지 생뚱맞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유총연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조금이나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요청한 것 같은데 뭐 실제로 김상진 대표라는 분은 여기 있는 분들이 상당수 전업활동가이고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네. 뭐 예산을 좀 많이 확충해서 차비조라도 챙겨주면 네. 뭐 대한민국 자유와 안보를 무너뜨리는 거 맞짱 깔 수 있다 이렇게 좀 뭐 날 워딩인데 이런 말도 했고요.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파이팅하면 아스팔트에서 싸운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 벌금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큰 데미지다. 총재님이 이걸 좀 고려해달라.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석호 총재가 뭐 그냥 무시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해주신 것들 다음부터 앞으로 잘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호응하는 발언도 하기도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데려와서 보수 우파 들의 어떤 활동에 좀 더 폭을 넓히려는 게 판을 아닌가. 깔아주는 거죠. 네. 네. 이런 발언들이 그렇게 옳은 발언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유튜브에 중계를 해놨다라는 자체는 어떤 네. 생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궁금하던데요. 좀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런 자유롭게 이런 발언들이 나왔던 것 같고, 실제로 뭐 강석호 총재도 내년에 이런 부분들 많이 확보해서 우파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뭐 총선을 실제로 언급을 하면서 자문위원 중이에요. 네, 자문위원 중에 한번 유튜버신데 네.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뭐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조언까지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조직적이신데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사실상 뭐 냉전 시대의 반공주의 그런 메카시즘을 좀 되살리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다는 계산들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최근에 보셨어요? 네, 저 얼마 전에 봤는데 재빠르신데요. 나오자마자 거의 야. 봤는데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메카시즘에 의해서 이제 오펜하이머가 네, 이렇게 된 거죠. 매도되는 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애국주의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그 메카시라는 상원 의원의 그 어떤 선동에 휩쓸려서 올바름이 판단되지 않고 그냥 매도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는 유사하다고 보는 네. 생각을 드는 게 요즘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는 발언 중에 하나가 카르텔이라는 게 카르텔. 있거든요. 카르텔하고 자유잖아요. 네, 맞습니다. 카르텔과 자유인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그 어떤 그 깨부숴야 되는 굉장히 나쁜 어떤 부정적 비리 단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이전에 생각해 보면 어떤 해외 토픽의 뭐 마약 카르텔, 그렇죠. 뭐 이런 그 굉장히 부정적인 범죄 집단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용어를 굉장히 지금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R&D 연구개발 보조금에 대해서도 카르텔이라는 카르텔의 일성화. 네, 단어를 쓰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고 가볍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메카시즘이나 반공주의 이념의 부활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서간 조어일 수 있지만 네. 카르텔리즘 카르텔. 그 카르텔을 또 강화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단어를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윤석열 정부의 저는 카르텔. 카르텔의 일상화를 주장해 보겠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하고 비교해봐도 네. 조금 더 우경화되는 흐름이에요. 뭐 네, 네. 심지어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박근혜 정부 때가 사실 더 나았다. 뭐 이런 말조차도 나오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우경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같은 것들도 뭐 가치관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제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할 때 그 대구 경북 TK 지역 방문했던 날에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와 그 상대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들을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도 좌익혁명 이념, 북한 주체 사상 이런 걸 배워서 민주화운동 대열에 끼어서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끼리끼리 살고 도와준 그 집단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우리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놨는데 과거 뭐 이제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산업革命기반을 만들어놨는데 이 정부는 뭘 했냐. 뭐 이런 식의 발언들, 이런 극우적인 생각들이 과거에도 나타났었고 뭐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너와 나의 갈라치기 하고 있는 네, 거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출신이란 점에서 그렇죠. 네. 사실 어떤 정치적 기반 자체는 좀 부재하다는 좀 분석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여당 내에서 그 전까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에서 어떤 비판들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떤 부재한 정치적 기반을 좀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극우 세력에 대한 결집을 좀 도모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했을 네,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업무갱시 명령을 내린다든지 네. 하는 식으로 좀 강경한 대응을 했었는데 그게 지지율상으로 좀 높게 반영이 되는 결과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극우적 스탠스, 뭐 발언들의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떤 측근, 뭐 네.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조언이나 어떤 견제 기능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래서 한쪽으로만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광복절 축사를 하셨었고 이후에 나올 좀 이렇게 큰 흐름의 축사가 나올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의? 뭐 앞으로 개천절도 개천절. 나와 있고요. 국군의 날도 있지 네, 않을까요? 네, 아, 네. 네. 그럴 때는 더 센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건 네. 앞으로 좀 더 좀 통합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더 우리 사회가 더 잘 굴러가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